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염전 노예에 이어 아프리카 예술가 노예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있는데요. 이사장인 홍문종 씨가 박물관 측 보고만 받았을 뿐 계약 조건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이 변명이 또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이주 노동자들 말이 근로조건과 관련해 홍문종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면담도 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가려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 12.19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진실의 법칙을 믿으며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한 분 줄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두 5,816분의 고발 뉴스 정기 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이 뉴스들은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대선 개입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죠. 새누리당 실세들과 국정원 간부로 이어지는 수상한 통화 내역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겠다던 검찰이 최동욱 총장이 사퇴하자 김용판 씨의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풀어주겠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검찰로는 안 되겠다, 특검을 불러라 하는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검찰 관련 뉴스인데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 회계 조작이 대량 해고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은 쌍용차 노조가 회계 조작 당사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9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노동계를 위시한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회계 조작 당사자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정권의 신여가 아닌 그래도 조금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이 판결했다는 게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정권의 신여, 자본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 조작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다는 판결이 나왔고 회계 조작이 분명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회계 조작을 위한 법을 어긴 불법을 저지른 이 사건 반드시 기소하여 법원의 판결을 정당하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관진 국방장관, 한국 장관인지 일본 장관인지 모를 소리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며 자칫 집단적 자유권을 승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는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정말 생각 없이 대처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멀쩡한 사람 빨갱이 만들기 그만하고 진짜 국방들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발 뉴스가 처음부터 쭉 함께해온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이번엔 오늘의 유머와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단체 상영회를 마련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 회원들이 그 미담의 주인공들인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충분한 수의 스크린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누리꾼들이 조금 나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소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이 오늘의 단체 상영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처음 제작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힘, 그다음에 제작을 해주셨던 분들,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개봉 이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평화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3일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연말 국가지정 기록물로 지정된 할머님들의 작품과 유품 3,060점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정의당 김재남 의원이 일본의 잇단 망언과 또 역사 왜곡의 고통을 받고 계신 할머님들을 응원하고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가 전시회를 방문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린 일본 사람을 끌고 중국으로 가서 일본에서 사죄하고 우리한테 배상해야 돼요. 학생들은 우리 들은 안 나가끔 우리 한국을 잘 지켜주기를 내가 간절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말 안 해도 우리를 봐서 나라를 잘 지킬 줄 알지만은 내가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나라의 왕제를 할 수도 있지. 그래가면 차차차차 얘기가 나가면 정말 되면 그때는.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기표소의 천막을 없애고 높이가 낮은 개방형 기표소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비밀투표 침해와 인증샷 방지 등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은 국민리포터 물뚝심송 씨가 개방형 기표대 도입 논란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드립니다. 중앙선관위는 다가오는 6.4 전국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천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표소 대신 좀 더 낮은 형태의 개방형 기표대를 제작할 것이며 이에 34억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투표자의 기표 내용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런 불필요한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선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입니다. 비밀투표의 원칙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며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즉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알려지는 상황은 바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신형 기표대의 경우 3면이 꽤 높은 차단벽으로 가려져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선거인의 몸으로 가리게 되어 있어서 기표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양대 선거 해외 거주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신형 기표대가 사용되었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신형 기표대와 유사한 개방형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산 낭비에 관한 지적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표소는 원래 일회용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탓으로 보입니다. 선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행사입니다. 즉 기표소를 재사용하려면 그 긴 기간 동안 보관을 해야 하고 그 경우 제작비보다 더 큰 보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기표대를 새로 제작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형 기표대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표소 설비는 어차피 새로 제작을 해야 하므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정적으로 신형 기표대는 상반신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선거 동료용 인증샷을 찍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이 투표지 촬영 행위를 통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신형 기표대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이기도 합니다. 선관위는 그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선거 문화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고발 리포트 물뚝심송이었습니다. 국민리포터 물뚝심송 씨의 리포트. 개방형 기표소에 대한 일반적 견해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열린 플랫폼을 지향하는 고발 뉴스는 블로거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여의 문 또한 활짝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선대인 소장의 엄마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추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선대인의 엄마 경제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 신흥국 금융위기와 또 이게 한국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해서 제가 좀 큰 틀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요. 2월 초부터 해서 또다시 그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된 또 세계 경기 둔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조짐들이 국내 경제에도 이렇게 밀어닥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2월 3일 현재 오늘 주가가 한 1920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반면에 환율은 또 하루 만에 한 14원 정도 뛰어서 1084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초에 한 1050원까지 내려갔다는 걸 생각하면 환율은 거의 30원 가까이 올랐고요. 또 주가는 지난해 말 한때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는데 벌써 1920포인트까지 내려왔다는 걸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단행한 데 이어서 이번에 설 연휴 기간인데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추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이 충격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외국계 이 투자성 또는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굉장히 들어갔던 그런 나라들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요. 또 이 급격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신흥국들이 터키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해서 그 정책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한편으로 한국이 가장 많은 이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각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하는데요. 각종 경기를 뭐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이 향후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림자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의 장부상에 나타나는 그런 거래 외에 부외, 그러니까 장부 이외의 거래, 또 은행 기관이 아닌 넌뱅크라고 하는 은행 부문 이외의 대출 기관들에서 이렇게 쉽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금융 대출 관행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중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커졌고 이런 것들이 지방 부채 문제와 연관되면서 부실화될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더 이상은 방만하게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 부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돈 플러스 하던 그런 이제 이 그 경기 부양 대책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한 수십 년간의 10%대 고성장에서 이제는 7%대 중성장 단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왜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느냐? 그건 한국에 지금 그 증권 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외국계 단기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추가로 들어온 증권 시장에 추가로 들어온 단기성 투자 자금만 약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또 환율이 올라가면 그나마 환율이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소진됐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일부 대기업들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수입 물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서민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도 회복되지 않는데 물가까지 더 올라서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요. 정부 당국도 금융당국에서는
큰 파장을 없앨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애써 축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부 말처럼 낙관만 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한국 내부에 위기 요인들이 잔뜩 쌓여 있다. 특히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이라든지 또 이 환율 급등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정부가 일반 가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업들 도와주듯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가게라면 지금이라도 좀 더 부채 다이어트에 열심히 나서셔야 할 것 같고요. 무리하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뭐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식으로 뭐 무리하게 투자하라는 그런 또 선동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위험 관리를 잘하는 것이 뭐 기업이든 가게든 재무 관리의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조금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선대인의 엄마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막내 의원인 김광진 의원. 지난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제기했었는데요.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권 내려놓기가 아니라 국민들께 총칼을 빌려달라, 또 힘들 때는 방패도 돼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바라는 민심을 제대로 짚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라 싸워줄 호랑이를 원하고 있다는 거, 정치인들 명심하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낯서 계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